걱정거리가 다 해결됐는데도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 술이나 스포츠 시합으로는 왜 스트레스가 안 풀릴까? 매번 상처받으면서도 왜 늘 비슷비슷한 만남을 반복할까? 성공한 사업가나 연예인에게 왜 우울증이 많을까? 이 모든 것이 감정 습관의 속임수다. 즐거운 감정은 스치듯 빨리 지나가는데 고통스러운 감정은 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을까? 우울, 불안, 걱정,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이러한 감정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감정 역시 유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감정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이 쉽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낯선 행복보다는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한다. 행복한 감정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감정 습관을 벗어나 행복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꾸는 힘. 제목,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지음. 이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5장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물들에 내 마음을 투영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구나 주변 환경이나 물건에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전에 선배 정신과 의사가 초등학교 아이를 치료했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아이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주 싸웠으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부모를 무척 미워했습니다. 이 2가지 극단적인 파편으로 아이는 마음이 분열되어 무척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있는 접시와 도자기를 던져 깨뜨리며 분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이후 아이가 접시와 도자기를 깨는 이유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그것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아이의 마음은 접시가 깨져 조각조각 부서진 상황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은연중에 자신의 마음을 외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개월째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아이는 자신이 깬 도자기 조각을 모아 본드로 붙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너희 마음이었단다. 이제 네 마음을 모으고 치료해 가려는 힘이 생기고 있구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인 셀마 H. 프레이버그의 저서 마법의 시간 첫 6년을 보면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남자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그 아이는 입원한 뒤 엄마에게 고장난 시계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시계를 고쳐냅니다. 그 아이 수준에 평소 같았으면 고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수술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낸 것입니다. 시계는 그 아이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고장난 것은 아픈 자신을 상징했고 고장난 시계를 고쳐낸 것은 자신도 그렇게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자신이 시계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지 몰랐겠지요. 이렇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가진 사물이나 환경에 마음을 비춥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내 마음인 양 다룹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지요. 저는 가끔 환자분들에게 자기 방이 어떤 상태인지 묻습니다. 물론 방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방은 자신의 마음을 상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리 안 되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방도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책 저 책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옷이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싶어서 꺼내놓은 책이나 해야 할 일감을 책상에 놓아둔 채 한동안 치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고 불안만 가중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말이지요. 또는 오래되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보다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저는 흔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벽지로 바꾸거나 마음에 드는 대로 꾸며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방을 정리하십시오. 사물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내 마음인데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더러운 방을 청소해주며 방을 존중하듯 내 마음도 대접해주고 있다. 이렇게 일상생활 중 마음과 빗댈 수 있는 것을 찾아 존중해주고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 환자 한 분이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뜨개질을 할 때 뜨개실이 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떠나갈 때마다 헝클어진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모은다고 생각하도록 했지요. 무엇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뜨개질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고 자신도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빵을 만들거나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비유해서 무언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주변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우리 마음은 종종 타인의 마음에 자신을 빗대기도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타인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들이 고집 세다고 불평하는 분은 사실은 본인의 고집이 센 것입니다. 남들을 돈만 밝히는 놈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속엔 돈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또한 타인에게 화를 과하게 내고 상대를 가혹하게 몰아가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이 많고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이런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십시오. 내 마음을 상징할 만한 것을 찾아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타인들을 나 자신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서 나를 화나게 하는 단점들이 반복해서 눈에 띈다면 실은 그것이 나의 단점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나 자신이 용서받은 듯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잊고 지냈던 작은 만족과 기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새로운 감정 습관을 만듭니다. 사람에게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생각도 사실은 말로 하게 되지요. 또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 습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정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분명 안 좋게 끝날 거야. 역시 난 바보야. 해봐야 망신만 당할 거야. 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속으로 수도 없이 합니다. 이런 말들은 습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의 힘은 강력해서 생각과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 최면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치료자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며 암시를 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금연을 위해 최면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자는 당신은 담배를 끊을 겁니다. 라는 내용의 암시를 줍니다. 암시의 말은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뇌가 앞의 내용에만 집중해 당신은 담배를 피울 것이다. 라고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보통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입니다. 그렇지만 뇌가 나쁜 일이라는 단어에 즉각적으로 자극을 받아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라는 감정이 습관이 된 분들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문을 외우듯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야.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는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그 말의 내용이 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합시다. 부정문 형식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긍정문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말을 해 주십시오. 잘 될 거야. 잘했어.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등의 말이 참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말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안 될 거야. 그건 반드시 해내야만 해. 이제 끝장이야. 너무 어려워.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줄이십시오. 뇌는 절대
너무, 반드시, 꼭, 망했다, 끝장, 돌이킬 수 없다 등의 말에 긴장합니다. 사소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뇌는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만. 이렇게 강하고 단호한 태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을 할 때, 또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잘했어, 이제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등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할 때 속으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색해하며 일부러 소리를 낼 필요까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각만 하는 것과 소리내어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전공의 시절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뇌경색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못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을 읽는 능력이었지요. 사람도 잘 알아보고 그림도 잘 알아보았지만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화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그분이 글은 잘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보라고 하면 또박또박 잘 썼지만 그렇게 자신이 써놓은 글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쓰는 것과 읽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내가 방금 쓴 글이라도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뇌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술술 잘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녹음해서 들려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즉 말로 하는 것과 듣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인 셈이지요. 내가 한 말이지만 뇌는 남이 한 말을 듣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안심의 말을 할 때는 그저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서 나 자신이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뇌는 마치 남이 나를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준 것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 자신을 보다 쉽게 안심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향해 웃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슈트라크는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 모두에게 연필을 입으로 물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문 연필 끝을 앞으로 향하게 한 뒤 한 그룹은 입술을 오므리게 있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입술이 서로 닿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술이 서로 닿지 않게 하려면 입을 벌려야 하는데 연필을 물고 있으므로 의도하지 않아도 얼굴이 웃음을 띠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두 그룹 모두에게 만화를 보게 했습니다.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던 그룹이 훨씬 재미있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미 없이 지은 미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기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뇌는 얼굴 근육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즉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물론 기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만 거꾸로 얼굴 표정에 따라 기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껏 찡그린 표정과 화난 얼굴 표정을 한 사람을 만나면 상대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안 좋은 감정까지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감정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를 볼 때 마치 내가 그 상대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 울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이 뉴런 때문입니다. 이 뉴런의 작용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상대의 표정을 보기만 해도 우리 뇌는 내가 그 표정을 짓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상대의 기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밝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표정이 밝은 사람을 원하니 표정이 밝으면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더욱 밝은 표정을 짓겠지요. 행복의 습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표정을 검토하세요. 찡그리고 긴장된 표정이라면 일부러라도 밝은 표정을 연습하세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편안한 표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그 표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중에도 노력하세요. 표정의 습관이 행복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정도 습관이 되기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가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익숙한 고통의 감정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지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저 익숙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한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니요. 그것도 남도 아닌 나의 뇌가 나를 속이고 있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데도 끈질기게 습관을 유지하려는 뇌가 참 밉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그 안에서 큰 희망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습관은 유전과 다릅니다. 바꿀 수 없게 정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감정 습관을 들이는 법을 알아본 것이지요. 새로운 감정 습관이란 자극적인 감정보다는 소소한 감정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새로운 습관을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된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익힐 때에는 처음에는 일일이 생각하고 신경 쓰며 연습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속도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익힌 새로운 감정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화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